우리 마지막이죠. 저희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이 이제 예단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화단 학교에서 안 했지 아직? 네. 응원변동도 아닌데 화단을 어떻게 하겠니? 화단까지 다 하고 할 거예요 아마 응원변동은. 근데 화단 되게 짧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비교적 그래도 다른 학교의 스킬보다는 나아요. 예. 다른 학교 스킬은 진짜 약간 좀 뭐랄까 이런 것도 깨달으면 속하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보자 하단입니다. 자, 1단원의 마지막이고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 것 중에 아만 유일한 갈래죠. 교술 갈래로 들어갈 겁니다. 자, 교술 갈래인데요. 이때 교는 가르칠 교자, 교훈할 때 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에게 교훈을 서술하는 갈래가 교술 갈래라는 뜻이겠죠. 자, 이 교술 갈래는요, 문문은 아니에요. 나름 산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위에 있는 소설과는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뭐가 다를 것 같아? 자, 우리 겨울 수강생들 얘기해볼까? 뭐가 다른 것 같죠? 수필과 소설의 차이가 뭐였지? 그래요. 자, 수필과 소설의 차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허구성과 사실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설은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술자, 등장인물과 같은 허구의 인물을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허구의 인물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소설인 거죠. 언제 여기까지요, 지금 필이? 자, 그래서 소설은요, 허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 같은 것들도 사실은 허구로 지어낸 인물이죠. 마치 진짜 있는 것 같은, 사실 같아 보이는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성이에요. 실화야, 실화. 그래서 작가 본인이 겪은 실화를, 작가 본인의 경험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교술 관련은 서술자와 작가가 같아요. 글쓴이가 곧 작가, 글쓴이가 곧 서술자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글쓴이의 경험이 기반이다. 그래서 이 글쓴이의 경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또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설 같은 경우에는 허구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인물을 통해, 허구의 인물을 통해 이야기하는 반면 교술 관례의 경우에는 글쓴이가 자기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한다, 직접 전달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수필은요, 여러분, 작가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성이라는 측면도 잘 드러납니다. 작가만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개성이라든지 의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당연히 개성적 작가 본인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로운 형식 안에서 이야기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설이라는 거는 반드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정해진 전개 방식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갈등이 점차적으로 고조되다가 해소되는 과정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필은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수필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작가가 원하는 형식으로 하면 돼. 정해진 형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은 자유롭게, 나는 뭐 시간적으로 적어야지, 나는 그냥 역순행적으로 회상을 넣어서 할래, 나는 기승전결에 맞추어서 할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건요, 형식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형식을 작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필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특징이 좀 있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징 몇 가지만 좀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수필은요 원래는 경수필과 중수필을 나눠요 또. 그래서 경수필은 가벼울 경이라고 해서 가볍게 쓰는 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도 다 경수필로 들어갈 수 있고요. 뭐 편지 아니면 이런 가벼운 일상적인 글을 다 경수필이라고 해요. 그럼 중수필이라는 건 뭐냐면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무거울 중자고요. 주로 논문, 에세이, 칼럼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목적이 명확하고 형식을 갖춰서 쓰는 글이 바로 중수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또 다루는 수필은 대부분 다 경수필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수필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나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1인칭이니 어쩌니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수필은 다 작가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1인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화단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아직 안 배운 말이 훨씬 많은 거죠. 지금 한번 그냥 가볍게 쭉 읽어보세요. 짧아요. 가볍게 쭉 읽으세요. 그럼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들어가서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케이. 진심으로 즐겁다. 오케이.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찾아볼게요. 오케이. 안 들어가요. 진심으로 기쁨. 근데 페이지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안 들어간다고 말한 반 있어? 이거 안 들어가요? 어? 그래서 아직 수업을 안 나왔어요. 엑스포시 쳤는지만 알려줘. 제가 댓글 쓰고 물어드릴까요? 네. 제발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아니 왜 오은 나왔는데도 안 배웠어요? 아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크긴 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지금 속마음 얘기한 지금 말투가 바뀐 거 아니야? 안 하고 싶어라는 거 같은데 방금? 일단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일단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확실하게 알아오시면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나가고 할게요. 자, 봅시다. 이태준의 화단이죠. 자, 어려운 거 없고 잘 읽을 겁니다. 근데 수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갈래복합에 시로 같이 묶이는 게 보통 수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역시 고전 시가랑 같이 얘가 엮였었죠. 얘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전 수필 하나 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시랑 같이 엮이는 만큼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가벼운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가 봅시다. 지우가 읽어볼까요? 제가 끊을게요. 발사하신 용수인이 조석으로 물을 준다. 걸음을 준다. 소나들을 데리고 일상화 그릇을 이루는 이런 가문만으로는 영 들어가는 화가
찰찰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쵸? 지하실을 꼼꼼하고 자세하다. 즉 굉장히 깐깐한 노인이라는 거야. 그쵸? 이 노주인이 작가가 바라보고 있는 관찰 대상이죠. 글쓴이의 관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석 아침조의 저녁석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손자죠. 손자들을 데리고 일사가 공을 들여가면서 간호를 한대. 근데 병 들어가는 화단을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화단이 제목에 나와 있으니까 주요 소재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글쓴이는 지금 노주인을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주요 소재는 이 노주인의 화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주인이 지금 이 병 들어가는 화단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며 간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간호라는 건요, 자연적인 노력이에요? 아니면 인위적인 노력이에요? 인위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노인이 화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눈치채겠지만 이 얘기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하은이가 읽어볼까요? 지금 화단이 병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쵸? 누릇누릇하는 뜬다. 색채 이미지, 색채어 사용된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불에 데인 것처럼 비유적 표현 사용했죠? 지급법이죠. 만화그럴 때 병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법이라든가 색채 이미지로 활용해서 시각화하고 있다, 구체화하고 있다, 형상화하고 있다. 전부 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래. 근데 빗물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낸 물이 아니면 자연의 물이야? 그럼 빗물은 자연적인 거예요. 그럼 수돗물은?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빗물과 인위적인 수돗물을 나란히 병치를 해서 그 의미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노인은 그걸 지금 모르죠. 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노인은 잠옷 섭섭해했대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지금 얘가 간호를 하는데도 왠지 알지 않으니까 섭섭해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 수인이가 읽어볼까요? 노인은 비록 개인 화단 앞을 거닐며 여전히 한껏 수군거렸다. 그저 산에 물이 나야 억조청생이 다 비를 맞아야. 자, 끊어볼게요. 비가 왔대. 뭐가 왔어? 자연적인 물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흘, 3일이죠? 사흘이면은 3일 동안 순조롭게 내려가지고 화분마다 물이 가득가득 고였대. 그래서 노인이 비가 개인 화단 앞을 걸으면서 혼자 계속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야. 그저 하늘 물이라야. 자연의 물을 얘기하는 거죠. 자연적인 것. 억조창생, 이거 진짜 1억 할 때 억이에요. 그리고 1조 할 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비를 맞아야 한다는 거야. 이때 백성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누구였어? 꽃을 가리키죠. 그쵸? 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식물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자연의 힘에 대해서 노인이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연적인 것, 자연의 힘에 대한 노인의 깨달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언제기만 하는 가을 바람이 소리가 날 것 같던 풀 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도 전에 움츠러지던 꽃봉오리들이 부르친 듯 향유롭게 열리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잎사귀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지었다. 그래서 노인이 이전에 인위적으로 간호할 때는 잘 자라지 않다는 얘기, 자연적인 비를 흠뻑 맞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잘 소생을 해서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연적인 것, 자연의 힘에 대해서 노인이 깨달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영서가 읽어볼까요? 노인은 사활을 좋아하는 어른을 화초를 훔치게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대. 즉 노인이 모든 나무와 가지를 다 하나하나 손을 댄다는 거잖아. 이게 바로 노인이 화초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노인은 하나하나 다 정성껏 만져주고 그러면서 화초를 사랑하고 있다는, 굉장히 정성 들여서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노인이 지금 굉장히 기술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무도 막 소나무 같은 것도 4층, 5층 높이로 엄청나게 키워내고 있고요. 장미는 홍의 문, 일종의 문 종류인데 그 아치 모양의 문이라는 뜻이야. 그것처럼 틀어 올렸대. 그리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기법으로 기른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조그만 애가 10배가 이상할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핏 보기 굉장히 잘 가꾼 정원 같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어때?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인 모습인 거야. 그리고 노인은 굉장히 정성 들여서 사랑을 들여서 화초를 가꾸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노인이 가꾼 화초의 인위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노인은 가끔 안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청해서 이것들을 막 구경시켜줬대.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신기해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잘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어떻게 이렇게 인위적일까? 이런 느낌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나경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노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한 것을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대. 그러니까 내가 얘를 항상 눈앞에 두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난 한 번도 주인의 제공, 그러니까 제주 이런 것들을 취하지 못한 것, 칭찬하지 못한 게 매우 서운하대요. 왜 칭찬을 안 했겠어? 이 사람이 칭찬에 인색하다든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게 단순히 본인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니까 칭찬을 안 한 거겠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있는 제주를 다 대여 기르는 그 4층 나무, 5층 나무의 성류보다도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연배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봉숭아 몇 달기가 몇 배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차라리 그 남자가 그 노인이 재주를 다해서 기르는 4층, 5층 나무의 성묘보다도 내 눈에 오히려 구석에서 주인의 그런 정성, 노력, 이런 지혜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자란 봉선화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노인의 그런 인위적인 노력 말고 이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야. 그래서 진심으로 노인의 그런 공적 같은 것들을 칭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글쓴이는 노인이 화초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서정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무언가 넘치는 기운에 마음으로 뻗고 나가는 강이가 그냥 강에 달리고 철사에 묶여 세번처럼 비틀려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다. 불구요 기운이요 지금이야 안 할 수가 없다. 사실은 가지는 자기 자연 그대로 마음대로 막 뻗어나가야 하는데 노인이 막 바뀌어가지고 가위를 잘라놓고 철사에 묶이고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운 꼴 같아 보이고요. 불구,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기형 같아 보이고요. 재변, 재앙으로 인한 경험, 재앙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부분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의 그런 나의 글쓴이의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단어 선택을 통해서. 글쓴이는 이런 인위적인 화단 가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어 선택이 굉장히 강해요, 생각보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노인은 푸른 태반에 들은 꽃송이를 내려오는 것 같다거나 우리의 모든 눈으로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불쾌를 느낄 뿐이었다. 그 노인은 푸른 채반에 붉은 꽃송이 색채들이죠? 두 가지 색이 나왔으니까 이러는 것 같다고 하나 색채들이 우리의 무딘으로는 그런 걸 즐길 수가 없대. 사실 나는 뭐 좀 무딘 편이라 아름다운 걸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예리하게 감상은 못하겠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인위적이라서 유쾌하지 못하다,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노인의 화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는 겁니다. 노인이 인위적으로 화단을 변형시키고 있으니까요. 화초를 변형시키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민이가 좀 읽어볼까요? 잘했습니다. 이름은 한 풀이 작은 잡초를 이루기까지 시간 참기가 아닌 것입니다. 신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의 손이 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존재, 그러한 모양품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만 해도 어리석은데. 그렇죠. 자연은 신이래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작품인데 우리가 감히 신의 작품에 손을 댈 만하겠냐라는 거죠. 신이 작품으로 만들어낸 건데 우리가 손을 내서 인위적으로 바꿔야 할 만큼 이상한 작품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즉 자연에 손대지 말자라는 거죠.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끝까지 읽어볼까요? 자연을 파괴하고 문제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척할 재주는 없을 것이다. 요 우리가 자연을 가꾼답시고 하는 인위적인 행동은 모두 다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좀 멋지게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모든 것은 일종의 파괴와 불구로 연결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필이잖아요. 수필은 기본적인 틀이 늘 같아요. 일단은 일상에서의 어떤 경험을 먼저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달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일상에서의 경험 또는 예화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경험은요 간단해요. 나라는 글쓴이가 노인의 화단을 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나라는 글쓴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노인의 화단을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화단은요 자연적이에요, 인공적이에요? 굉장히 인위적인 거야, 그렇지? 인위적이었던 그 화단을 보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화단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그냥 불유쾌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인위적인 것보단 자연적인 게 훨씬 좋다라는 거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그냥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자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추구. 결국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이 수필 전체의 주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글쓴이의 깨달음이 곧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자연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이 인위적인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상징하는 거를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볼게요.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거, 하나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죠. 자, 일단은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일단 물도 두 가지로 나뉘었죠. 자연적인 물은 빗물이었고요. 인위적인 물은 수돗물이었어요. 그래서 빗물을 맞았더니 잘 살아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연적으로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요. 노인의 화단에 있는 어떤 나무? 성묘죠, 성묘. 그렇지? 성묘라든가 화단에 있는 노인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나무들이 여기가 아니죠? 저쪽이죠? 인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노인이 막 키를 키워놓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고 뭐 홍해문 모양으로 아치형으로 꼬아놓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위적이라서 안 예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좋아했던 건 결국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봉선화였죠. 그쵸? 내가 보기에는 얘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갈 수가 있고 얘는 불유쾌라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속성을 잘 대비를 시켜주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죠. 이를 통해서 자연 그대로 자연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일제강점기랑 연결돼가지고 네. 학습 활동이 있지 않아? 일자금에 연관지어서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서요. 여기서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마찰선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빗물이 그냥 자연적이고 수돗물이 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물이라서 그거를 맞은 나무 같은 게 좀 시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좋다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태준의 활동 시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외부적 정보를 끌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이런 게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읽기 또는 반영론적 관점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태준이 활동했던 그 시기 일제 강점기로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 1904년생이에요. 당연히 일제 강점기 1년 전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일단 이따가 같이 볼게요. 그 부분들은. 자, 그래서 아까 방금 수인이가 말했던 대로 일제 강점기를 덧붙인다고 한번 봅시다. 그야 이태준이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늘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좋다.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꿈꾼다, 바란다, 희망한다, 좋다, 이상적이다. 이런 것들. 뭐죠? 해방, 맞아요. 해방. 또는 뭐 광고, 자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민족성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세무는 뭐겠어? 뭐죠? 세무는? 억압, 탄압, 그치? 일제 강점기니까 일제가 싫겠지. 억압, 탄압 이런 거라고도 얘가 정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보기에 이런 시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대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것,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동그라미로 나누고요. 피하고자 하는 것, 싫은 것들이 무엇인지 세모로 나누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봤던 작품들에서 동그라미 세모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 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해적인 것들은 어떤 일제의 억압과 탄압 아래에서 진행되었던 뭐 일제 아니면 근대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일제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 민족의 자연스러운 생태가 훨씬 더 보기 좋다. 이렇게 해석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연결이 된다면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이제 발전 명목으로 진행되었던 그때 당시에 근대화랑 연결이 될 가능성이 좀 크겠죠. 어쨌든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하려면은 조금 더 편리해야 하잖아. 그래서 그들의 뭐 운송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뚫는다든가 아니면 전차를 놓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이기적인 것들을 비판하는 걸로 좀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었어요. 자, 아무튼 우리 좀 더 특징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기본적으로 수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줘야 되죠. 교훈적 이죠. 그리고 비판하는 게 지금 명확해요. 인위적인 무언가.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태준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인위적인 거를 다시 한번 엮어낸다면 산업화 근대화랑도 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준의 그런 활동 시기와 무관하게 엮는다면 당연히 7, 8년대 산업화 근대화랑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습활동 뒤에 광화문 겨울나무가 있는 거예요. 광화문 불꽃 겨울나무.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특징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는 것들, 그렇죠? 대비, 대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속성 대비도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색채 대비도 가능하죠. 색채를 나누는 것들. 그래요. 자, 그리고 의태어가 사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나누자면 음성상징어다. 의태어가 사용된 부분도 있었다. 어디 있었게요? 찾아봐요, 볼게요. 물어보라고 기억나요? 맨 끝에. 거의 끝에 물어보라고 넘치는 기운의 마음대로 뻗고 자라는 그런 것들. 아니면 어린 나무의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었다. 이런 게 다 의태어죠. 조금 더 크게 보자면은 음성상징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기에 예스러운 어투라는 말도 추가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스럽다는 건 예스럽다라는 거야. 옛날 말투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적이진 좀 많은 그런 현대적이진 않은 예스러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1904년 사람이면 태어난 지 100년 넘은 거예요.
121년 되셨네요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업투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두시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시고 뒤에 학습활동 1번이랑 2번 한번 볼게요. 세우세요. 자, 봅시다. 1번부터 노인의 모습을 글쓴이는 어떤 태도로 바라보는지 누가 봐도 불愉쾌라는 말 하시면 되겠죠. 노인은 인위적으로 변형시키고서는 불愉쾌를 느낀다. 또는 뭐 부정적으로 본다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글쓴이의 가치관, 자연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 이런 말 하시면 돼요. 자연적,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 뭐 이런 거 잘 섞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인데요. 이거 잘 체크해 둘게요. 교술관리의 특성입니다. 자, 첫 번째,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준다. 이거 맞는 말이죠. 두 번째, 가상의 인물이 이야기를 서술한다. 이거는 서사갈래입니다. 그 다음,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서술. 당연히 교술관리에서 맞는 말. 그 다음, 글쓴이의 가치관과 개성적인 표현. 맞는 말. 글쓴이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얘기가 전개된다. 서사갈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럼 개성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뭐 이런 예스러운 어투라든가 의태어, 대비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뒤에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 이거는요. 한번 이번 주 중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차피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는 이 책을 마무리해 오시면 됩니다. 근데 다 해본 거잖아 이미. 이거밖에 안 남았어 우리 시도한 거. 아니야, 2개밖에 없어. 결혼이랑 화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2개 어차피 늘 하던 거니까. 예전에 봤던 소책자보다 오히려 문제 적을 거예요. 이게 페이지가 많아서 그래. 긴 글이라서. 그래서 극갈래, 교술갈래 마무리해 오시면 되고요. 단원 뒤에 그냥 글이 긴 거야. 진짜 문제 몇 문제 안 돼. 각 단어 뒤에 있는 단어들 잘 확인해 주세요. 단어 퀴즈 같은 것들. 공포보는 거기서 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잘 확인해 두시고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는 문법을 그동안 쭉 숙제했기 때문에 다 끝냈어야 해요. 만약에 아직 안 돼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업보입니다. 완성해 오세요. 이제 무슨 것까지 업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숙제 책 2권 모두 완성을 해 오는 거죠. 자, 앞부분 우리 산속에서 문제 아마 겹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거는 그냥 이전에 풀었던 거 보시면서 그냥 채점 표시만 해주세요. 이전에 풀었던 거 맞으면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전에 풀었던 거 틀렸으면 거 틀린 표시 하세요. 나중에 틀린 것만 모아서 보게. 이런 식으로 책 모두 끝내오는 거. 2번 다 문법이랑 문학. 혹시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그동안 숙제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나오시면 됩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내려오세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지난주에 했던 의문변동 암기표 기억나죠? 그거 한 번 더 할 거고요. 앞으로 2번 더 할 겁니다. 이 시간마다. 똑같은 거니까 이제 외워야 돼. 4번 정도 하면 알겠죠? 그래서 그거 지금 할 거고요. 그거 다 하신 분들은 숙제, 못한 부분 또는 오늘 해야 할 부분 마무리하고 10시에 기도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쉬는 거 자율적으로 하시래요. 뭐 쉬면 좀 늦게 가는 거고, 안 쉬고 빨리 끝내면 빨리 가는 거고, 그죠? 나눠서 됐어.
직보할 때 만약에 못 채우잖아? 다 채울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못 가니까